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 0시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됐죠. 공조본이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듭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박했지만 이 공조본은 영장 발부에 대비해 2차 집행을 위한 논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다시 시도하기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건데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죠? 네, 공조본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장이 재청구된 시각이 어제 저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당직 판사가 심리를 하는 건지 영장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는지도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영장 전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큰데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이순형, 신한미 이 두 명의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더욱 기하기 위해서 첫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 부장이 아닌 신한미 부장판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조본은 2차 영장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조본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2차 집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장 발부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일단 2차 집행에 대비해서 오늘부터 경찰과의 실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 시 2차 집행을 언제 할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이후에 한남동 관저 경호가 더 삼엄해진 상황인 만큼 투입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공조본은 이 다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확인이 어렵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곧장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영장 집행이 거센 반발에 막혔고 또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 그러니까 수사 보완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며 논란을 자초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장이 출근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해명을 피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 정부 과천청사에서 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날 것인지 일임 논란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뒤 경찰의 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혔다가 경찰이 위법 문제가 있다며 거부하자 곧바로 철회하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불신의 기류도 읽힙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가정이긴 하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집행할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150여 명을 투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부대에 막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경호처가 최근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더 강화하고 있어 2차 집행에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2차 집행 때는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를 검토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형사 기동대와 특공대 인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보다 강력한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죠.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박 처장이 변호인 선임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조사 예정 시간 직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이를 방해한 박 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경호 업무가 엄중한 시기라며 한 차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첫 조사 일정을, 한덕수 총리의 2차 조사 날짜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로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등 당정 관계자 25명을 포함해 모두 49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맡긴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한바탕 소동을 빚었는데 갈등은 다 봉합됐습니까? 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공수처가 지휘하고 경찰은 협조하는 식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흔들림이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내부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하겠다는 경찰 지휘부 발언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조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합의는 깨지지 않았지만 두 기관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관저 앞 경계는 여전히 삼엄합니다. 찬반 양측의 밤샘 집회는 잠시 숨을 돌리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대통령 관저 인근 경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가 바로 대통령 관저 진입로인데요. 두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경비는 여전히 삼엄한 상황입니다. 입구로 향하는 길목에도 미니 버스 등이 늘어서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장소인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관저 경계는 더 강화됐는데요. 경호처는 버스 대여섯 대로 3중 차벽을 치고 경내 산길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더 위쪽인 2차, 3차 저지선의 모습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도 경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관저 앞에 집회는 열리지 않는 거죠? 네, 경찰 경비 인력은 배치되어 있지만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오늘은 아직 본격적인 집회를 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3박 4일 농성을 이어온 탄핵 찬성 측은 오는 토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이 집회를 이어오던 자리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감사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화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윤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저 앞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이 연일 밤샘 집회를 이어가다 첫 번째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관저 앞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상에서 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 오동훈 처장은 이 오후에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하는데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오죠?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법안 심사가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또다시 위법하게 영장을 받아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죠.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 세력과 함께 위헌 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며 그럴 거면 당명을 내란 수괴 품은 당으로 바꾸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차기 대선을 조기에 치르겠다고 혈안이 돼 이성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적법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강제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고려한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절차 따위는 안중에 없고 무조건 이 대표의 재판 시간표에 맞춰서 광기 어린 폭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심 보수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읽힙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관저 앞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침에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열렸죠. 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여야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관저를 찾아갔던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으면 국정조사 목적도 바꿔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는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도 포함됐는데 야당은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 합의는 오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선포 전부터 당 지도부 인사들과 계엄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경위를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한 뒤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14일부터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 기일까지는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변론 기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이게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재판부는 탄핵 수출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발표, 군 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그리고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계엄 사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1차 변론기일 전날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첫 번째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 사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변론기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오후 4시에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 즉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의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재가 한 전 대행 탄핵 심판 사건을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정당성 여부 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도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접수된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누구도 대응 못할 무기라며 태평양 지역 적수들을 견제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동국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갔다며 1,500km 떨어진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현장 지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와 함께 화상으로 발사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통신은 발동 기동체 제작에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고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유사시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의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 만에 감행된 도발이었는데요. 우리 군은 한미일이 분석한 어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첫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해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대행은 올해 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며 평소보다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면에서 완전히 다른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가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향후 종전 협상에 대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취임 직후에 만나고 싶다며 안보 보장 방안이 마련되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쿠라호베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라호베는 돈바스 남서부 최대 정착지로 우크라이나군의 중요 병참기지인 포크로우스크로 가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 물류 지원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째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선 양측이 서로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수백 명의 병력과 전차 10대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이틀간 북한군이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잃었다며 러시아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토 확보전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취임 직후 만나고 싶다며 트럼프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Без США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неможливі. Це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які можуть запобігти російській агресії. 이러한 안보 보장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러시아 측과 대화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3자 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적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 시작 후 우크라이나를 항공기로 방문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결국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낫다.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다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 수사 지휘는 계속 우리가 할 테니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만 경찰이 해라. 사전 협의도 없었던 공수처의 통보식 일임. 경찰이 사실 수사 지휘라면 치를 떠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수처가 경찰에 다 떠넘겼다 이런 비판을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이제 무능함 그리고 미숙함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공수처가 처음에 이른바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겠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약간 난립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나 제도나 규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성과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이 공수처에서 기소해가지고 유죄판을 받은 게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5번 했습니다만 다 기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공수처의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내란 혐의에 관련된 수사가 막 경쟁하다시 하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한테서 다 이첩받아서 예.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그 좋아하고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능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도 집행 못했던 상황이 돼버려서 진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금 욕을 먹는 꼴이 돼버렸고요. 저는 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만 예. 영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능력을 믿고 영장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재집행 들어가는 거 저는 국민들이 믿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돌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에 넘기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독자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수사 초기만 해도 서로 수사하겠다고 달려들더니 지금 왜 다 발을 빼는 분위기일까요? 발을 뺀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거를 다시 그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라고 하면 초기로 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예. 각각 누구한테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논쟁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자기들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애시당초에 이첩을 해라라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첩을 다 시켜놓고 그렇게 되면 과실을 실을 어느 누구도 독점해 가지 못하고 예. 또 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수사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굳이 경찰이 그거를 독박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 논쟁을 촉발시킨 공수처는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제 이제 공수처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조그만 고양지청보다도 검사 숫자가 더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한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대하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또 공수처 차장 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조회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것을 다시 경찰한테 넘긴다라고 했던 것은 정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었었고 예.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복귀했으니까 잘 영장 청구를 잘 받아내서 예. 잘 받아내서 다음번엔 신속하게 그리고 처장 또는 차장이 직접 현장에서 체포 과정을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그럴 때만이 공수처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한 연장을 한 건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2차 집행도 잘 못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1차 집행을 할 때 너무 소문을 냈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장의 시한까지 알리면서 윤 대통령 측한테 6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영장 시한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재청구해서 영장이 다시 발부가 되면 그 시한을 이제는 뭐 비밀로 하겠다, 뭐 비공개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행성을 강조하겠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같고요. 만약에 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다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어찌됐든 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적법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실을 준 건 바로 그거거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 예. 나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은 불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근본적인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 국수본의 특수단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해왔어요. 경찰 국수본은 어느 정도까지 잘했냐면 자기 경찰 조직의 수장인 현직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 체포했던 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다 해서 공수처가 다시 또 의지를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가서는 또 어떤 불상사가 날지 그리고 제대로 집행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끔하게 이 애초에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반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려도 국수본에 넘겨서 수사하는 내란죄 수사는 거기서 다 총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안이 된다면 그때는 검찰을 통해서 검사가 영장 청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낫다라는 네. 이 교수님 말씀을 똑같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 네. 했어요. 경찰에 차라리 모두 다 이첩해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협조를 할까요? 협조를 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한다고 약속을 하고요. 법치의 총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영장 발부에 의해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란 수사권 논란이 불식된 상태에서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세게 저항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의원님께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동훈 공수처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침묵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국정조사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공수처 인력이 한계나 본인의 판단력의 부족이나 뭐 이런 뭐 이야기로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여야 의원들의 서로 뭐 각은 다르지만 다른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조금 전에 이제 경찰로 넘기자라고 하는 부분은 논란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라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 이 수사를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 국민의힘 측이나 현재 작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계엄령 그리고 위헌적인 계엄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하나 빼고 국민의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인가 결론은 나요. 그런데 최대한 논란의 기간을 길게 끌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을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의 작은 판단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수사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논쟁을 길게 끌고 가는 것 또한 저는 그 또한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권위 이것을 자기 사병 부리듯이 자기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그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철조망을 끊어야 되는데 그 철조망을 끊는 중에서 부상이 생기고 할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끼리 해야 될 일입니까? 예. 정말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지금의 여권 이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가 다 지금 정말 부끄러운 참담한 지경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국정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공수처의 우왕좌왕 행보에 애초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야권에서도 공수처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선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역량 없으면 넘기라고 하고 하는데 그냥 넘겨버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공수처 문 닫아야죠. 아무리 뭐 지금 현재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이고 의지와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점은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찰도 넘겼고 검찰도 넘긴 상태에서 나도 못하겠으니까 니들 가져가라 하는 거는 이 나라의 소위 사정 체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넘기라는 소리라기보다는 잘하라는 뭐 이런 공수처를 만든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동훈 처장과 우리 이대환 차정인 이 두 부장검사께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권 논란이 없어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어쨌든 신병을 확보해야 하지만 만일에 실패를 하면 이제는 수사권 논란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수사기관이든 빨리 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사정기관을.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또 논의를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이 자기의 직을 걸어야 돼요. 이번 사건으로요. 네.
지금 공수처는 여야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공수처를 만든 박범계 의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박범계 전 장관이야 사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공수처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자체의 존폐를 다시 거론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건 뭐 본인의 이야기에 스스로 뒤집는 격이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특히 야권 내에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존폐 논란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공수처의 무능과 실력 없음이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 재청구해서 발부가 됐을 때 지금 아까 우리 복귀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을 걸고 정말 저는 지난 3일 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시간 반 만에 걸어 내려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를 말든가 했으면 결론을 보고 오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 발로 웃으며 걸어 내려오는 듯한 사진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여론이 확 반전이 됐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에 발부됐다고 한다면 그걸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전 뭐 누차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국수본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이번에 또 다시 발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온 세계의 관심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세계 경제 12대국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모양도 망신스러운데 체포하러 가서 또 충돌이 일어나거나 다시 또 되돌아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또 망신스럽겠습니까? 정말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존폐를 고민해봐야 한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도 뭐 사퇴 이야기,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모처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야권의 목소리는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 시스템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 중심에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을 두고 공격을 뭐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무기력하게 걸어 나오는 그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농민 집회에 쌀값 좀 올려달라고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년 전 이야기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시위했던 이한열 학생 최루탄으로 머리에 맞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공권력에 의한 우리 평범한 그 시민들, 힘없는 국민들의 죽음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지키는 힘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손 하나도 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 저는 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다음번 두 번째의 그 영장 집행에 있어서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공수처의 어떤 존폐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공권력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제2의 내란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온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제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합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최상목 대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 대행의 탄핵 카드를 다시 고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정리를 했고요. 예. 거기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까지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어지고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건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법적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촉발된 거냐면 이 내용이 대통령실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영장 집행을. 그러면 권한대행이 뭐를 해야 되냐면 경호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현재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경찰 인력을 더 증원시켜줘라. 라는 요청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의 증원에 대해서 증원을 해서 대통령실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권한대행이 불법을 조정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나서고 있다라는 비판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자체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또다시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이 탄핵으로 가느냐?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뭐 비판하려고 꼬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탄핵 카드는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가 지나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 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공수처법 3조 3항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수처 3조 3항이라는 게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에 뭐 수사하거나 뭐 이런 기소하는 것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본래 공수처법을 만들 때 검찰과 별도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자율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조 3항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거꾸로 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한테 협조를 요청한 것은 거꾸로 된 이야기니까 저건 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내란 또 파괴 행위다. 제2의 질서 파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최상목 대행이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내란 동조 행위, 제2의 질서 파괴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잔뜩 날이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빨리 조기 대선을 해야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스케줄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걸 부담을 가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탄핵 이야기는 못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탄핵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탄핵을 안 할 거면 고발도 안 해야죠. 고발이라는 게 법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해달라는 이야기인데 탄핵도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정쩡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 공수처 체포 집행에 대해 가지고 합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게 저는 민주당이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다그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급증에 걸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상 계엄 행위라는 게 희석돼 버려요. 이게 반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 조급증 이게 오로지 다 하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 대선에만 질주를 하는 것이어서 이걸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조급증을 저는 오히려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선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리면 우선 예. 공수처법 3조 3항 때문에 협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도 바보 천치로 알아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법집행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법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도 법 갖고 장난쳐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계엄도 된 거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라도 혼란스러운 거고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자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탄핵이 이어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이어지면 그거를 빨리 마무리해야죠.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빨리 될까 봐 빨리 못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몰라. 정권만 민주당한테 안 뺏기면 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할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 바른 그 이야기, 바른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계엄 사태에 대한 처벌하는 거하고 탄핵이 가결돼서 탄핵 소추를 지금 심리하는 거하고 이건 다 알아서 헌법재판소의 시계대로 가는 거고요. 또 사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 재판 또 시스템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한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로 인한 탄핵에 대한 심리는 민주당이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안달내거나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시간표대로 안 간다고 그래서 총리를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공수처를 닥달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의 시계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그럼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계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대로 그 현재의 시간대로 가면 되고요. 이재명 대표로 그 2심하고 3심의 시계는 굴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조기 대선에 대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이 헌재 재판에 대한 오히려 심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이걸 늦추려고만 한다면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다 알아요. 그 속셈을. 그래서 저는 헌재와 수사기관에 다 맡겨놓자. 그리고 여당, 야당은 국정안정에 매진해야죠. 국정안정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호처 논란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영장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사병들까지 동원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집행을 하게 돼서 경호처가 맡게 된다면 강제 집행하겠다, 현행범 체포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죽을 마신 거죠. 공무원들이거든요. 연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공무원 박봉인데.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위가 아마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데 경호처는 또 명령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명령체계에서 혼자 벗어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비겁한 거죠. 왜 이렇게 젊은이들 뒤에 숨고 젊은이들만 다치게 합니까? 맨 앞에 그 박종준 경호처장 또 그 차장이
서서 막는다라고 하면 그들 끌고 가면 돼요. 그들을 끌고 가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철조망 치고 해놓은 것처럼 아마도 젊은 경호처 직원들 앞세우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이런 간부들은 저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그 불가피하게 경찰 특공대가 투입을 해서 일부분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경호처 해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경호처 현재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이제 반복됐던 건데 예. 경찰 내에 경호국을 두어서 그 현재 이제 경찰 경호 업무 중에서 총리, 그다음에 장관, 외빈 이분들이 올 때 다 경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국회의장 그리고 주요 국내 의전서열내 인사들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해서 대통령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는 법안이에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상당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경호처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 장본인들은 현재 경호처장이고 대통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사와 체포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요. 헌재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빼겠다. 물론 민주당 워딩은 내란죄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의 판단을 헌재에서 빼겠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어쨌든 이 논란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탄핵 소추안 표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재의결을 할 정도의 이 변동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사유서를 냈을 때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자체는 그대로 있고 이것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법 조항을 내란죄라는 형법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탄핵이라는 건 징계입니다. 이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죄를 졌을 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법 시스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면 유무죄 판단을 하고 양형을 내리는 거예요. 징역 몇 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범죄 조항을 빼서 탄핵 심판을 좀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공소장 변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인 국회 소추단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타이밍상 지금 공수처의 무능, 그다음에 체포영장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분열,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닥달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도 내란죄를 막 주장해 놓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동조로 고발하겠다는 등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내란죄를 쏙 뺀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타이밍상 봤을 때 국민들이 이것도 이재명 살리려고 또 내란죄를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분리하니까 또 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급하지 마라. 신중하게 좀 처신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걸 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소추단 단회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엔 법사위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합리적인 설명을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최소한 간사하고는 상의를 했어야죠. 저는 그런 절차조차도 안 밟아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김 교수님께서는 내란죄 형법 조항이 탄핵 소추안에 있었든 없었든 표결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만약에 탄핵 소추안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내란죄 형법 조항이 없었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의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가표결 찍으신 분은 이게 정말 내란이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 부나 기권 찍으신 분들 중에는 당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름이 들어갔었다고 해요. 탄핵 소추안에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탄핵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그래서 내란 동조했다. 정보입니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원내대표였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나 기권으로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없었으면 오히려 탄핵 찬성표가 더 늘어났었다는 추경호 거죠.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혐의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미안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졌다면 찬성표를 더 던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다양한 가정들은 다 할 수 있죠. 뭐 방향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가정들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은 투표 다시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권성동 씨, 권성동 의원 정말 너무 뻔뻔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본인이 활동할 때 본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강요죄, 뇌물죄 이런 형법에서 논쟁할 사안들에 대해서 다 빼고 헌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던 박근혜 탄핵의 경험을 살려서 그대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아까 공수처법 3조 3항을 가지고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꾸로 해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 그래라고 박수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바보 아니면 역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이렇게 상식적인 분이 저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층으로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가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시사정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 체제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내란죄 형법 조항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2016년에 그때 법사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소추 단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뇌물죄와 광역죄를 변경했을 때 공소장 변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공소하는 입장인데 공소장을 변경한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는데 적용 법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이제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쪽에서 법률의 저항 제목을 옮겨달라, 수정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요. 법원에서 판사가 허용해야 됩니다. 판사가 이를 수락하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게 안 되면 공소장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재의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주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요구한 저 내란죄 삭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최근 전국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론에도 조금씩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016년, 17년과 달리 여론조사가 이것 봐라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왜일까요?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뻘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조급함을 보이니까 얘네들도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런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사법체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내가 싫다. 일부 중도층 효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쉽게 갖다 바치는 거다. 왜냐?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 말고는 지금과 같은 이 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고 봐라. 만약 탄핵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오면 그러면 이제까지 이 계엄과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아니다라고 우기던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느냐. 저기 40명 몰려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왜 갑니까? 뭘 하러 가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이 조금 전에 김 교수님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조급증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일부 편향성도 있다고 제기는 됩니다만 추세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인 흐름들이 저는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뭐 탄핵이 가결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추세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분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시간표대로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국정 안정보다는 국정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중도층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저는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수층이 이래서는 우리가 이재명한테 갖다 헌납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위기의식이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저는 소극적인 지지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저는 지역에서 느낄 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례 조사하는 단편적 조사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 해당 조사의 공정성을 두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저희가 그 조사 문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문항들이 글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 다르고 아 다르다. 그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원래 이런 고발이 좀 있습니까? 드문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의 혼란상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일종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냥 이 상태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자라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고 정서이고 기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서민까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방향인데 그러면 결론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잖아라고 바라보면서 길게 가려고 해요. 근데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정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선.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 대통령 안 될 거 아닙니까? 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 먼저 한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국가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대선 때는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좋은 후보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여론조사에 집권 여당이 극우 세력과 함께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 40여 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내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처럼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관저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40명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오해를 살 행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분들이 다 국회의원 현역이십니다. 그러면 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은 법치의 상징입니다. 근데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놓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충돌이거든요.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해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을 막아서겠다, 온몸으로 막아서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두하고 자진해서 공수처의 소환의 요구에 응하고 자진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계속 농성을 하면서 앙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 볼 때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야? 라는 의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적 법치 집행을 막는 것도 의문이고 계엄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유승민 의원 말대로 저기 가는 것보다는 국회에 가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거 지적하고 민주당이 조급증 가지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거 지적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로 가서 민생을 돌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던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국조특위 위원들 가운데서 국조특위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정도로 국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그 특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자격은 없으나 용해인 의원도 그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지 뭐 사임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사임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분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는 굴러갈 겁니다. 예. 국정조사 관련 소식은 오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전각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복귀왕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최강 한파는 목요일인 모레 아침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번에는 바람이 강해서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서쪽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에는 모레까지 4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우선 한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부터 다르던데요.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영하 10도에 달했는데요. 강원도 양양 설악산은 기온이 영하 18.7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15도, 파주 영하 11.9도 등 중부 곳곳에서는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강원 중남부와 경기 북동부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에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점점 강해져 목요일인 모레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은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에도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한파로 인한 결빙과 동파 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눈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서쪽은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모레까지 많게는 40cm나 쏟아진다고요. 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또다시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오며 발달한 눈구름이 들어오는 건데요. 가장 많은 눈이 예고된 곳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과 충남 이남 서해안입니다. 지금도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충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수안 성덕교 사거리 부근인데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어 길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큰 데다 눈으로 인해 시야 확보도 어려울 걸로 보여 운전 주의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국도 30호선 임실 용수리 부근인데요. 이곳도 굵은 눈발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눈은 녹았지만 기온이 낮아 길이 얼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전북에 40cm 이상, 광주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 20cm 이상, 충남 내륙에 5에서 15cm, 제주 산간에는 10에서 30cm의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밤 사이에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무겁고 강한 눈이 집중되는 데다 한파로 인해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북에 많은 눈이 예고되자 전북자치도가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고창과 부안, 순창, 정읍 등 4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밤사이 순창 복흥면에 6.7cm, 정읍 내장산에 4.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폭설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북에 최대 4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결선에 오른 김태구, 주수호 후보 모두 강경파로 평가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내일 선출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결선 투표로 확정되는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김태구, 주수호 후보 모두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의정 갈등 초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개혁 TF 2차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잠정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5대 의협회장을 지낸 주 후보는 다시 한번 의협 수장에 도전했습니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부터 2028년, 2029년에 걸쳐서 3년에 500명씩 줄이든가 아니면은 5년간 300명씩 줄여서 1,500명을 제로베이스로 맞추는 것만이 현재 사태를 갈 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임 회장은 막말 논란 속에 탄핵당한 이면택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의정 갈등이 해를 넘었지만 의대생은 추가 휴학 투쟁을 결의했고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8.7%에 불과합니다. 누가 뽑히든 강경파가 의료계를 대표하게 된 만큼 당분간 의정 갈등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를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로 집계됐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88%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 이 가운데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69%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답했는데 사전에 정책 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에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체포하러 누가 갈지 이 부분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법 해석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지나치게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법률 전반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적절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논란을 차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향후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이어질 피의자 신문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내내 논란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나마 관련 입장을 철회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수처가 이제 경찰의 집행을 일임한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81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 형사소송법 81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물론 공수처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집행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수처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 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 관계이지 지휘 관계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대부분 다 폐지됐습니다. 일부
일부 남아있는 조항들이 영장 집행과 압수물 처분에 관한 조항인데 이 남아있는 지휘권 관련 규정도 의도적으로 남겼다기보다 워낙 많은 조항에 지휘권 규정이 산재돼 있다 보니 처리되지 못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 체계라면 과연 공수처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로 검사도 스스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장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법 제17조 사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관련 기관, 경찰을 포함해 관련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경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할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근거에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조항의 근거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단행하게 되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부분은 내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영장 지휘 이 항목이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에 남아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관련된 시행 규칙에도 지휘권 배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자체에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면 수사 지휘권이 전제되지 않은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정도라면 수사 지휘권은 이미 배제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수처법 전반을 충실하고 폭넓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정제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다. 관련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 이런 지휘가 내려오다 보니까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검사조차도 스스로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을 스스로 집행하지 경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하지 않는데 공수처 검사가 전례도 없던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해오다 보니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절차와 방식도 경찰 설명에 따르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에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일임하다 보니 상당한 반발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과 경찰도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3, 4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위해 일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느닷없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 일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전에 없었던 어떤 사법 체제의 구멍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 지적은 온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논란을 거쳐서 결국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된 상황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지난 60여 년간의 형사사법 체계와는 다른 사법 체계에서 일부 혼란은 야기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관련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편도 따랐는데 경찰 자체적으로도 또 검찰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착해 나가고 있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되 기소를 위해 직접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기관으로 상당 부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공수처 측이 관련 법령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해 논란을 낳은 것으로 해석함이 온당해 보입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초기에는 서로 하겠다, 서로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가 지금 체포에 대해서는 서로 독자적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좀 뒤로 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버틸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공수처, 검찰, 경찰 간의 이 사태 초반에 수사권 경쟁이 붙었다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이첩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모두 이첩을 해주었습니다. 수사 이첩 요구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의무 조항이라 응하지 않았을 때 위법 수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첩을 받은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온전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고 이를 제외하자면 상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 용이한 요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정담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주었고 경비를 맡았던 군과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길을 비켜줬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장에 동원됐던 경찰들도 경력을 대거 동원해서 집회 인원이 충돌하지 않게 막아주었고 체포 현장에서는 이 체포를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현행법 체포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다면 체포영장 집행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경호처 고위 관계자 한두 명만 실제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경호처 직원들도 더 이상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공표와 다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를 막아선다. 본인들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경수처가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더 큰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경호처가 이미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막아설 것입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차 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공수처는 경호처가 그렇게 완강히 저항할 줄 몰랐다 이런 의견도 냈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걸 예측했는데 공수처는 예측하지 몰랐다는 건가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열의 8 정도는 피의자가 순순히 응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 한 명을 체포할 때는 경찰이 보통 서너 명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가 체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너 명 정도 압도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상대도 경찰도 누구도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 원만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의 2건 정도는 피체포자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를 사용해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수사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예견하고 대응해야겠죠.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물리적 충돌이 두렵다면 사실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반발을 좀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어떤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이 공수처 역량에 대한 비판과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경찰에 대한 수사권 이관 그리고 특검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특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적어도 몇 주는 소요될 예정이라 특검 출범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돼 구속돼 기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하나 남은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일단 관련 사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첩받은 공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소 권한이 없으니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게 기소를 요청하는 취지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겠습니다만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이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많은 수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도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인력을 지원받고 있고 검찰로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돼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공소장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향후 구속 기소가 예정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나 관련 수사 기록을 구성하는데도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당 부분 이 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어느 정도만 수사를 진행해주면 충분히 수사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둔 상황이라 이 정도 상황이라면 물리력 행사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적어도 자신이 맡았던 업무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적절하게 처리해 검찰에 넘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저희가 형소법 81조 논란을 좀 짚어봤습니다. 공수처가 체포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봤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체포에 협조
협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법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공수처법 3조 3항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정확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공수처법 제3조 3항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지시를 해서도 협의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관련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들고 있는 근거는 관련 기관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3조 3항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지시를 해서도 안 되고 협의를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 논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전반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절하게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관여해 축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지나치게 확장해도 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죠.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관여해서 관련 수사를 축소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조항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문구 자체가 협의 등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일반 조항인 협조 요청과 우선해서 이 특별 조항인 대통령의 협의 등 금지 조항도 충분히 먼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방어 논리를 편다면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달리 항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이제 어제로 끝이 났고요.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영장 받을 때는 30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엔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오늘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나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다시 한번 판단할 여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번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해 줬는데 이번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할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조항을 삽입할지 여부는 사실 의문시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가 이 체포영장 발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형사소송법 110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색영장에 이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한 수색 제한 규정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체포영장을 재발부할 영장 전담파자도 한결 부담을 덜고 이번에도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굳이 그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즉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자체 판단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적절하게 집행하라는 취지로 상당히 단순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2차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1차 체포영장의 경우에 너무 공수처가 소문을 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유효기간까지 다 알려주면서 윤 대통령 측에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차 체포영장 발부 과정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체포영장은 밀행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은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그 사이에 피의자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는 변론 의견서를 내는 전례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신청 사실 자체를 모르므로 그와 관련된 방어 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 신청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변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절차를 단행했지만 결국 체포영장이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더 지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비교해서 경호처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만 만약 경호처가 추가 장비를 동원할 경우에 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된다면 일부 장비는
중장비 등을 동원해 드러낸다면 인력만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는 공간만 설립된다면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해 보여집니다. 네. 네, 경찰청은 1차 영장 집행 상황을 체증을 했더니 일반 사병들이 동원된 걸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경호처 측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제기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병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상권에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연 경찰이 일반 사병까지 입건할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체증을 했다는 취지로 그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현장에서 촬영 등을 통해 그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병 동원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경호처장을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즉 위법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법 집행에 저항하는 인력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만 이 일반 사병들 자체를 입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상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는 관련 근거가 제시되었다면 앞으로 경호처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병들을 추가로 동원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인물들을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과연 이 일반 사병들은 의무 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한 일반 젊은이들입니다. 이 일반 젊은이들이 상당한 심적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의회가 절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년 전 트럼프가 촉발한 미 의회 폭동 사건이 벌어진 것과 같은 날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대선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4년 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각 주별 선거 결과를 보고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상원 의장을 겸임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자였던 트럼프의 승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Kamala D. Harris of the state of California has received 226 votes.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의회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인증한다며 역사적으로 큰 순간이라고 썼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집권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모두 자신의 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In my first term, people were fighting me all the way. They were just fighting me. In this term, it's so different. I don't want to say people have given up because that's not nice.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4년 전 의회 폭동을 지우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16 사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폭도들의 공격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올해는 이런 부끄러운 공격을 보지 않게 된 데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을 2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폭동을 평화와 사랑의 날이라고 미화하며 가담자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미 의회에서 공식 인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10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전 11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 오른 10만 2,0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2% 올랐고 리플은 2.7%, 솔라나는 3.7%, 도지코인은 1.5%씩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새해 초부터 폭설과 한파가 미국 중동부를 덮치면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과 함께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이 눈보라에 덮였습니다. 제설 차량을 투입해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공식 인증과 9일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등으로 경계 태세가 강화돼 도심에는 경찰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방문한 관광객들은 워싱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폭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It's absolutely beautiful. DC is magical in the snow. 워싱턴 DC뿐 아니라 근교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많은 눈이 이어지면서 휴교령과 함께 관공서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1시를 전후로 내리기 시작한 눈이 계속 쌓이면서 지금 이곳에는 15cm 가까운 눈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에는 제설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00건 이상의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나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And I'm out here trying to conquer this hill that the snow definitely has locked in. And my four-wheel drive is broke down, so I'm using a two-wheel drive with chains. 현지 시간 5일부터 폭설이 강타한 중부 지역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30년 만에 45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캔자스주에서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미주리주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와 켄터키주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정전으로 35만 명 이상이 추위에 떨었고 미국 전역에서 1,300여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폭설과 함께 북극 제트기류 영향으로 한파까지 겹친 가운데 미 기상당국은 이번 주 후반 다시 폭설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후임이 정해지면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을 한다면 관세는 사라질 것이라며 트리도를 조롱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after the party selects its next leader. 야권 연합의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위협받아온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People are right to be angry. They've got a prime minister who's more interested in protecting his own job than defending Canadians against Trump. 이에 트럼프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걸 좋아한다며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와 국경 보안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모든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공약한 보편 관세를 미국 안보 핵심 분야 관련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이번 보도는 보편 관세가 적용될 경우 물가가 인상돼 지지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트럼프 진영 내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관세에 적극 대응할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내에서 총선을 앞당기자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한국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의 이딴 리더십 변화가 트럼프의 협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활주로 구조물 결함 등 인재에 가까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가 조사를 담당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 규정에 맞춰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의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문제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주 원인인 로컬라이저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시공하라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의 현직 기장,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들은 물론 필요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며 관련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돌아가신 승객 중에는 태국인 또 외국인 승객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정부와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는 향후 수사와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에 대해 국토부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토부 산하 조사위가 참사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공 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번 달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최강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설도 쏟아지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날씨는 얼마나 춥습니까?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체감하기에 4도 이상 더 추운 건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의 체감 추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떨어져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따뜻한 외투와 보온용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대체로 하늘이 맑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눈이 집중되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밤부터는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 등으로도 눈구름이 확대하겠는데요. 이번 눈은 충남과 호남에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40cm가 넘는 눈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장기간 강한 눈이 이어지는 만큼 시설물 붕괴와 차량 고립 등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서울에도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